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지구과학2 매번 EBS에 올리다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 EBS에 올린 내용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을까,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녹화를 한번 했고요. 시작하는 거고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40페이지부터 했던 광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광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도를 더 나가려고 한번 제가 녹화를 켰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등교 계약이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미뤄졌죠. 과연 20일에는 등교를 할 수 있을지, 20일이라도 등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하고 좀 마주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또 강의를 찍겠습니다. 자, 일단 41페이지로 가요. 교과서 41페이지.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면, 먼저 광물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물의 정의. 써있는 걸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광물은 자연에서 무기적인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균질한 고체로서 일정한 화학 조성과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교과서 읽는 것보다는 칠판에 써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물론 EBS 강사님도 광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막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하면서 저도 그 강의 다 보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도 딱 여기서 끊겠다, 그런 거 다 하는 거고, 사실 제가 안 찍고 EBS를 올리지만 그 과정도 꽤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막 대충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광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자연에서 산출이 된다. 이게 정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산출된 무기물이다 라는 게 광물의 정의의 두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일정한 화학식을 갖는다. 막 광물을, 석영 같은 경우에 막 SiO2 이런 식으로 일정한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정말 순수하게 SiO2로만 이루어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거의 대다수, SiO2가 대다수라서 아주 미량의 다른 물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SiO2라고 쓰는 거고,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실제에서 보는 그런 석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SiO2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자연이니까. 근데 이론상 우리 광물의 정말 그 퍼펙트한 모습은 이렇게 일정한 화학식을 갖는 모습이다. 그래서 일정한 화학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정말 뭐 오류 없이 쓴다면 광물의 정의에서 대부분 일정한 화학식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정한 화학식.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대부분이라고 쓴 겁니다. 대부분 일정한 화학식.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대부분 일정한 내부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광물의 정의는 이렇게 4가지 정도.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거 균질한 고체라고 하죠. 광물의 정의 이렇게 5가지 정도. 자연에서 산출되고 무기물이고 일정한 화학식, 일정한 내부 구조, 그리고 고체인 것을 광물을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과서나 그 EBS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X선 회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막 좀 더 자세한 문제집이나 막 하이탑 같은 걸 보면 있는데 일단 X선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 X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라고 할게요. 일단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햇빛 또는 뭐 형광등 빛 이런 게 생각이 나겠죠. 근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빛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파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빛이라고 지금 인식하는 걸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한정 짓고 있는데 사실 이 빛은 결국에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시광선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전자기파라는 거는 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전자기파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이라는 애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0.4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0.7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파장이 길면은 우리는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적외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좀 더 파장이 길면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파장이 길면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으면 이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짧으면 이제 X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 외에도 여러 전자기파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가 가시광선이고. 근데 이 전자기파, 여러 개의 전자기파들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고, 사실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적외선 스코프 같은 걸 쓰면은 그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인 적외선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경우에 눈에 안 보이지만 뭐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제 X선은 영어로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레이가 선이니까. 그냥 그 엑스레이 찍으면은 우리 몸 통과하면서 뼈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몸 안쪽을. 그런 식으로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기파를 X선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광물을 분석한 것이 X선 회절 분석입니다. 뭐 회절이라는 건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좁은 슬릿, 그러니까 틈이죠. 좁은 틈을 광선 같은 게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파장?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파동이 통과를 하면 그 직선으로 가던 애가 넓게 퍼지는,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좁은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퍼지는 현상 있죠. 이런 거를 회절이라고 하는데, 좁은 슬릿 통과, 그 다음에 뭐 퍼짐,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X선을 광물에 쬐면 이 광물의 내부 구조에 따른 그런 결정 구조의 틈이 있어요. 그 틈을 통과하면 이런 회절 곡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 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죠. 여기에도 틈이 있고, 뭐 여기에도 또 틈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회절 곡선을 어떠한 판에 스케치를 한다면 이 곡선들이 다 중첩되고 어디는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스케치된 모습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광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광물이 있을 수도 있고, 광물마다 각자의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X선 회절 분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무늬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걸 또 라우의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문제집에서 가끔씩 언급을 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선 회절 분석을 왜 하는 거냐면 그 광물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결정 구조를 통해서. 광물의 결정 구조가 광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X선 회절 무늬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광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광물이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모르죠.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돌멩이 같은 게. 그래서 X선 회전 분석을 딱 시작을 한다 하면 라우의 전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 알아내는 방법은 이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회절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회절 무늬를 나타냈을 때 결정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문제로 낸다면은 뭐 광물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보기로 넣을 수 있겠죠. X선 회절 분석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광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는 라우의 전문의가 같으면은 같은 광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맞는 보기죠. 라우의 전문의가 같게 나오면은 같은 광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가면 그 결정형이라고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동그라미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맨 위에 결정형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광물은 종류에 따라 결정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광물 결정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결정형이라고 한다. 결정면의 발달 정도에 따라 자형, 반자형, 타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형, 반자형, 타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자형은 자신의 그 결정형을 온전히 나타낸 거, 그걸 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제가 정확한 정의, 뭐 네이버 지식백과의 정의를 찾아온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한 거라서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정의라고 말하긴 그렇고, 자형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정의를 찾고 싶다면 검색을 하거나 문제집에 나온 자형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자형은 뭐냐? 자신의 결정형을 좀 적당히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이 오각형이라는 결정형을 갖고 있는 애가 자형의 결정형을 나타낸다면 오각형이 정확히 나타낼 거고요. 반자형의 결정형을 나타낸다면 오각형을 만들다가 일부 이미 만들어진 옆에 뭐 동그라미를 갖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미 자형이고 얘가 그 사이를 비집고 가려는데 동그라미가 있어서 내 모습을 온전히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얘는 반자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EBS 강사분이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거를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형은 자신의 결정형을 나타내지 못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동그라미도 있고 그 옆에 반자형으로 이 사각형이라는 결정에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런 사이를 비집고 이 오각형이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오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모르죠. 이 모양만 봐서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타형의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자신의 결정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형과 타형의
정출되는 온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나냐면 녹는 점이 달라서 그래요. 일단 이 광물이 정출된다는 게 마그마에서 정출이 되는 거예요. 마그마라는 건 암석이 녹은 거잖아요. 그래, 천천히. 자, 일단 마그마는 암석이 녹은 겁니다. 네, 앞에 광물의 정의에서 말했으면 좀 좋았겠지만 여기서 다시 말할게요. 이 암석이요, 암석이랑 광물의 차이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여러 광물이 모인 게 암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암석이라고 치면 이 암석 안에 이런 광물도 있고 이런 광물도 있고 뭐 이런 광물도 있고 이런 광물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 광물이 모인 게 암석인 겁니다. 근데 암석이 녹은 게 마그마면 마그마 안에는 여러 광물들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 광물마다 녹는 점이 다 다르다고, 이제 녹는 점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마그마가 식어간다면, 만약에 처음에 2000도였어요 2000도. 그리고 녹는 점이, 마그마 온도가 2000도고 녹는 점이, 광물이 3개 들어있는데 녹는 점이 1800도씨인 애가 있고 1500도씨인 애가 있고 그리고 1000도씨인 애가 있다고 봅시다. 광물의 녹는 점이. 마그마의 온도가 2000도씨일 때는 이 세 광물 모두 다 녹아있을 거예요. 아직 다 액체 상태죠. 근데 마그마가 점점 식어서 1800도씨가 되면 이 1800도씨에 녹는 애가 이것보다 더 식어진다면, 이제 1800도씨에서 더 식어서 막 1700도씨가 된다면 이 1500도씨에서 녹는 애랑 1000도씨에서 녹는 애는 아직 녹아있겠지만 1800도씨에서 녹는 애는 고체로 나오겠죠. 정출이 되겠죠, 광물로. 그러면 이 광물이 정출이 되는데 공간이 많아요. 그냥 지 혼자만 정출이 되면 되니까 자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녹는 점이 1800도씨인 애가 동그라미라고 치면 얘는 이 마그마 속에서 지 혼자만 정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형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막 정출을 합니다. 넓다 하면서 막 정출을 해요. 그리고 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얘네들이 온전히 다 정출되고 다음 게 정출되는 그런 순서를 지닐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번엔 1400도씨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 1500도씨에서 녹는 애 광물의 결정형이 네모라고 치면 이번엔 얘가 고체로서 나올 수 있겠죠. 녹는 점보다 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나오려고 보니까 이미 녹는 점이 높았던 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결정형을 갖는 애는 그래, 네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니보다는 좀 낑겨서 한번 만들어 볼게 하면서 자신의 결정형을 온전히 갖지는 못하고 이렇게 반자형의 형태를 가지면서 정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세모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그마의 온도가 900도씨까지 내려가요. 이러면은 이 세모라는 애가 이제 정출될 순서가 됐는데 이미 이 동그라미랑 사각형이 자리를 막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정출이 되려고 하지만 자신의 결정형을 온전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주 이게 뭔 모양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결정형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막 이런 불순물처럼 그냥
주변의 배경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막 찌꺼기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광물을 그 암석을 관측해 보면 이런 자형의 광물도 있고 반자형의 광물도 있고 아예 배경처럼 아예 타형을 나타내는 광물도 있다. 자형, 반자형, 타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고요. 대충 이해가 됐죠? 마그마에서 녹는 점이 높은 애부터 정출이 되니까 걔가 자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녹는 애가 반자형, 그리고 나중에 녹는 애가 나중에 굳어지는 애가, 다시 할게요. 처음에 굳는 애가 자형, 한 두 번째, 아무튼 중간 순서에서 굳는 애가 반자형, 마지막으로 굳는 애가 타형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막 이런 타형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이 광물은 마그마 정출 초기에, 그러니까 마그마 냉각 초기에 정출된 광물이다 이러면 틀리는 말이죠. 마그마 냉각 초기에 정출된 광물은 이 자형을 나타낸 동그라미가 답인 겁니다.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렵긴 한데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만 쉬운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을 올려도 되고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해도 되고 등교한 다음에 질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형, 반자형, 타형에 대한 얘기였고요. 시간이 몇 분 지났죠? 22분이나 지났네 벌써. 되게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좀만 더 할게요. 이번에 거기 색을 보겠습니다. 색. 그거는 45페이지로 가면 색이라는 게 있어요. 45페이지를 피면 여기 이게 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성분의 원소를 영향을 받아 색이 나타나는 경우를 자색, 불순물이나 미량에 포함된 원소의 영향을 받아 색이 나타나는 경우를 타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자기 본연의 성분에 의한 색을 자색이라고 할 거고요. 성질에 의한 색. 이게 자색인 거고, 타색은 불순물이 섞인 색을 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그 수정이란 게 있죠, 수정. 그리고 자수정이란 게 있는데 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확실한데 수정을 보면 그 크리스탈 되게 맑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육각형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요. 근데 자수정을 보면 똑같이 그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색깔이 그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거기 45페이지에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자수정이라고 해가지고 보라색, 자주색 그런 느낌의 그 광물이 있죠. 근데 그 아랫부분을 보면 아직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을 갖는 게 이제 수정인 거고, 불순물이 섞여서 자수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불순물은 아마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FE가 섞인 걸 거예요. 철.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 이제 수정이 SiO2로 이루어지면 수정인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일정한 화학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SiO2로 온전히 이루어진 수정도 이 세상에는 거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뭐 다른 양이온들이 막 섞이게 되는데 아마 FE가 섞이면, 철이 섞이면 이런 자주색을 나타내는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색과 타색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색깔에서
유색 광물이 있고 무색 광물이 있는데, 이제 얘는 주로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많은 광물을 뜻하고요. 그리고 무색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륨이나 나트륨 성분이 많은 광물을 뜻하는데, 이제 광물의 색이 자색과 타색으로 나눠지고, 또 암석의 색을 결정하는 게 유색 광물이나 무색 광물의 비율로 나타내거든요. 이제 이건 암석의 색인데, 유색 광물의 함량이 높으면은 암석의 색깔이 진해지고 막 어두워지는 거고요. 유색 광물의 함량이 높으면은 암석이 어둡고 진하다. 주로 검은색, 회색 이렇게 되고요. 무색 광물의 함량이 많으면 암석이 이제 밝고 연합니다. 주로 흰색, 그리고 투명한 색, 그리고 분홍색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이건 광물의 색을 자색과 타색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색 광물이나 무색 광물이 많으면 암석의 색이 달라지기도 한다. 한번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45페이지 아래에 좋은 색이라고 있죠. 좋은 색. 좋은 색은 그냥 눈으로 보는 색깔이 아니라 좋은 판에 광물을 긁었을 때 광물의 가루의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물의 색, 광물의 가루의 색. 좋은 색은 광물 가루의 색이다. 근데 좋은 색을 보려면은 결국에 좋은 판에 긁혀야 돼요. 근데 이 좋은 판의 굵기가 아마 6.5 정도 될 거예요. 그 모스 굵기로 했을 때 좋은 판의 굵기는 한 6.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43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표가 있을 텐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모스 굵기계. 거기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죠. 근데 좋은 판은 6.5면은 6이랑 7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광물이 좋은 판에 긁혀야지 좋은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굵기가 7인 석영을 좋은 판에 긁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석영이 안 긁혀요. 좋은 판의 색이 오히려 석영 그 표면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판의 좋은 색을 알 수 있게 될 텐데, 결국에 광물의 좋은 색을 알려면 굵기가 6.5보다, 모스 굵기계로 따졌을 때 6.5보다 낮은 애들을 긁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색을 알 수 있는 애는 1번부터 6번까지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까지만 좋은 색을 알 수가 있겠죠. 대충 이해가 됩니까? 광물이 긁혀야지 좋은 색을 알 수가 있다. 좋은 색은 광물 가루의 색이다. 모스 굵기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모스 굵기계까지만. 모스 굵기계는 광물의 굵기를 나타낸 광물의 굵기를 나타낸 뭐라 하지? 기준? 지표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걔는 근데 절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순서입니다. 활석, 방형, 인정, 석황,
강금이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는 1번이, 그러니까 2번이 1번보다 2배의 굵기가 크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석고가 활석보다는 굵기가 크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만약에 절대적인 굵기를 보려면 이 모스 굵기계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뭐 자세한 방법은 모르지만, 그래서 방해석의 절대 굵기는 제가 30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옥의 절대 굵기가 전 400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절대 굵기인 거고, 나머지 절대 굵기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3번이랑 9번의 차이인데, 뭐 얘가 30일 때 얘가 90이 되는 게 아니라 30과 400의 그런 굵기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막 형석은 막 35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아주 상대적인 그냥 굵기로 순서를 나타낸 거다. 되게 대표적인 광물들을 굵기를 그냥 줄을 세워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결국에 모스 굵기계는 상대적인 굵기 비교일 뿐이다 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모스 굵기계를 좀 외우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안 주어지거든요. 근데 막 정장석이랑 석고 갖다 놓고 정장석을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막 이 정장석을 석고에 긁었을 때 뭐가 긁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모스 굵기계를 외우지 않으면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외워요. 활석이와 방형이가 인정 없는 석황이를 감금했다. 이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외우는 틀이 아니라, 제가 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모스 굵기계가 G2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더 예전에 배웠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그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여러분들은 G2 말고 모스 굵기계를 이미 보고 왔을지는 저도 교육과정을 머릿속에 완벽히 꿰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미 외우는 방법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외우던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직 외우는 방법이 없다, 모스 굵기계가 아직 헷갈리다 하면 이 방법으로 외우면 좀 좋겠습니다. 이제 활석이랑 방형이라는 애가 있는데 되게 인정 없는 애가 있어요. 셋이 친구인데, 활석이, 방형이, 석황이가 셋이 친구인데, 석황이라는 애가 인정이 없어서 활석이랑 방형이가 안 이롭게 붙고 있던 거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좀 쳐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석이와 방형이가 인정 없는 석황이를 결국에 뭐 고소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금시켰다. 이렇게 외우면은 활석, 방형, 인정, 석황, 감금. 나머지는 그래도 쉬워요.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회석, 정장석, 석영, 황옥, 광옥, 금강석이니까 첫 글자만 알면 그래도 좀 외우기가 쉽다. 되게 이제 평가현미경이랑 다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 또 말이 많아지면서 시간은 가고 교과서 페이지는 많이 못 나간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해서 보충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광상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남은 수업도 온라인 클래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